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46일 남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공약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각 지역의 수건 사업을 공약으로 잇따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해수부 이전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었는데 이 같은 대형 공약을 제안하는 이유가 나름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던 민주당이 이곳 부산에서는 참패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민심을 다시 끌어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실제 효과가 있는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지 잘 따져봐야 할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산을 해양강국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그 방안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조선, 물류, 북극 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부산의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표류되면서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75석을 얻어 압승을 거뒀지만 부산에선 18석 가운데 17석을 국민의힘에 내주며 참패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영남권 당원 투표는 물론 본선에서도 부산이 승부처가 될 거라고 보고 파격 공약을 제시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 이전 수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선결 조건이라며 본질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해수부보다 정책금융기관 이전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고 산업은행, 수출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들이 가는 것이 훨씬 부산 경제와 또 대한민국 금융 발전을 위해서도 좋겠다. 김경수 후보 측도 해수부 이전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권리당원과 여론조사를 반반씩 반영해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여론조사 업체가 이번에 다시 포함되면서 일부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연 후보 측이 강하게 대응했는데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업체 4곳에 포함된 A사는 지난해 총선 당시 비명계가 현역인 지역구에서 해당 의원을 빼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걸로 알려져 배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A사가 업체명을 바꾼 뒤 다시 조사를 맡게 되자 다른 주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연 후보 측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 선관위를 향해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감췄다면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체가 의심스럽습니다. 하필 골라도 왜 이 업체입니까? 우리 당의 검증 과정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김경수 후보 측도 왜 이런 의혹과 문제가 제기됐는지 선정 과정이 적절했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파악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당 선관위는 용역 수행에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스스로 용역을 포기했으나 이로 인해 당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이후 보궐선거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던 겁니다. A사 대표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현재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중도 하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업체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국민의힘은 8명의 주자가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대선 구상을 밝히는 비전 대결을 펼쳤습니다. 10분 동안 영상과 정책까지 8인 8색 차별화로 눈도장 찍기에 주력했는데요. 서로 다른 비전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을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박정희 동상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영상으로 연설을 시작한 이철우 후보는 자신을 새로운 박정희라고 소개했습니다. 조용하니 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느냐. 나라가 무너질 것 같다. 붉은 니트를 선택한 유정복 후보는 가짜에 속으면 쪽박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퇴출을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최빈국 베네수엘라가 될 거라고 직격했고, 김문수 후보는 부패한 정치인이 나라를 망친다며 청렴을 강조했습니다. 거짓 없는 정직한 사람, 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모든 후보의 이름을 부른 양향자 후보는 자신만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양향자는 모두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전통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 이념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념은 밥입니다. 이념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낭떠러지로 추락할지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했고, 한동훈 후보는 괴물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한 적임자라며 각각 이재명 후보를 막을 후보임을 내세웠습니다. 8명의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2일 4명의 후보로 압축되는데, 이번 주말 양일간의 토론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일부 주자들은 어제 윤석열 신당 창당 논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후보들은 반대 목소리도 냈는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다시 경선 이슈가 되는 모습입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이대로라면 대선은 필패이고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 우리의 참신한 그 후보자 간의 대결로 이끌어 나가려면 사실은 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정복, 양향자 후보도 윤심에 기대는 건 부적절하다며 절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내드리고 이제 이재명은 퇴출시키는 윤보 명태의 정신으로 해야만이.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 시절 대통령 당적 제명을 공개 지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을 과거로 놔두리고 미래로 가자고 했습니다. 윤리위에서의 제명까지 저는 요청드린 바 있잖아요. 그때는 다들 조용하시더니.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은 다른 입장을 내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탈당은 책임 없는 정치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후보는 우리 당의 이름으로 정권 교체를 해줬다며 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뭉쳐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느냐, 거기에 집중해야지. 나경원 후보는 경선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당내에선 이른바 윤석열 신당 창당 해프닝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논란으로 번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당내 주류였던 친윤계 의원들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캠프로 흩어졌는데 이들의 분화가 경선 판도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앞선 다른 후보들과는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활발하게 참여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캠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한 차례 고사했던 장 의원의 합류로 김 후보 캠프엔 모두 5명의 친윤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 절박함으로 이 캠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그 민심을 살려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캠프에도 5명, 홍준표 후보 캠프엔 3명의 친윤계 의원들이 합류해 직책을 맡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를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반명 빅텐트 구성에 적극적인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는 것과 달리 개인적 인연으로 합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많은 의원들이 홍준표 후보와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진 대세를 형성한 친윤계 주자가 없는 만큼 관망 중인 의원들도 적지 않은데 향후 친윤계의 움직임이 경선 판도를 드러낼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반면 친한계 의원 10여 명은 한동훈 후보를 공개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후보는 오늘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차담을 했습니다. 박정하 의원과 김병민 부시장이 배석했다가 이후 1시간가량 독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5일과 16일 국민의힘 후보 5명과 오 시장이 함께 찍은 사진은 공개됐지만 한 후보의 만남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대선을 46일 앞두고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출마를 놓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홍준표, 김문수 후보와 지지율이 같았습니다. 지지층이 서서히 결집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이채영 기자 리포트 보시고 뉴스더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화요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8%의 지지율로 1위를 유지했고 국민의힘 홍준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각각 7%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였습니다. 한국갤럽은 후보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주관식으로 조사하는데 지난주 2% 지지율로 처음 이름을 올린 한대행은 일주일 만에 5%포인트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82%의 지지를 얻은 데 이어 지난 대선 이후 한국갤럽 기준 지지율 최고치인 38%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진입한 3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홍 후보와 한대행이 20%, 김 후보와 한 후보가 각각 18%와 16%로 경쟁 중입니다. 한대행에 대한 첫 국정 지지도 조사에선 긍정응답이 41%, 부정이 50%였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정부는 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영남 지역 산불과 미국 관세 대응 등을 위한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의 흐름 뉴스더에서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앞서 정당 지지율, 각 후보 지지율은 전해드렸는데 이 수치들 못지않게 중요한 수치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주 전이죠. 대통령 파면이 확정됐던 날 제가 뉴스더 코너에서 38%나 되는 유권자가 다음 대통령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조사에선 이 같은 부동층이 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감이 없다거나 모르겠다면서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38%에서 2주 사이에 26%까지 떨어진 겁니다. 12% 정도 되는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결정한 셈입니다. 조기 대선 시기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당내 경선이 시작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던 유권자들이 속속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마음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2주간 정치권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선 진영별로 살펴보면요. 진보 성향이라고 응답한 유권자 중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부동층의 비율은 2주 새 21%에서 13%로 8%포인트 정도 줄어든 반면 보수 성향이라고 응답한 부동층은 40%에서 16%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보수층의 이동이 더 많았다는 건데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게 부동층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보수 진영 주자들이 2주간 2, 3%포인트 정도 등락을 보인 반면 한대행은 2주 만에 7%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많이 올랐죠. 그런데 여전히 한덕수 대행은 출마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한대행이 출마냐 불출마냐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면 이 정도 지지율로 결심을 내리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결국 여론에 달려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 두 자릿수를 넘는 보수 진영 후보가 아직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죠. 만약 한대행이 지금보다 더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여준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협할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고 미풍에 그칠 경우 국민의힘 경선 주목도만 떨어뜨리는 부작용만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한번 볼까요? 경선 시작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1위다. 이게 대체적인 흐름 같습니다. 근데 2위 다툼에 더 주목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의 행보가 확연히 다릅니다.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확실하게 각을 세우는 이 선명성 전략을 내세우는 반면 김경수 후보는 이른바 착한 2등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착한 2등 전략, 무슨 뜻입니까? 지난 2월 유시민 작가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출마를 고민 중이던 김경수 후보에게 조언했던 전략입니다.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면서 선두주자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는 겁니다. 당시 김경수 후보는 착한 2등이란 없다고 일축했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이 후보와 각을 세우는 걸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한동안 현실 정치를 떠나 있던 김 후보로선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면서 당내 입지를 좁히기보단 그 다음 스텝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양당이 아직 경선 초반이라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변수들이 또 등장할지 지켜보는 게 또 선거의 재미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비롯한 각종 통계 조작이 100차례가 넘었다는 어제 감사원 발표 파장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4명 모두가 관련이 있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정황도 있다는데요. 당시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산정된 재건축 부담금을 놓고 국가 상대 소송전이 잇따를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먼저 홍현주 기자입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딱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가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경실련이 정면 반박하자 김상조 정책실장은 국토부 간부를 청와대로 불러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감정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라며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고 했는데 국토부 간부가 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자 김 실장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냐고 한 대화 내용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담겼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김현미 당시 장관은 2019년 12.16 대책 발표 다음 날 간부들에게 효과가 아주 빨리 나오게 감정원을 챙겨야 한다고 압박했고 이듬해 70 대책 이후엔 숫자로 효과가 제때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부동산원 직원은 원장에게 국정감사를 보고 VIP가 대노했다며 표본수를 늘려 민간 통계를 누를 방안 등을 지시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조작된 통계가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지역 지정 등에 활용돼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재건축 조합원들이 1조 원 규모의 환수금을 더 냈다는 추산이 나오면서 소송전이 잇따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가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했지만 당 차원의 논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통계를 제공하는 부동산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이 같은 움직임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장세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를 대선에 개입하려는 저열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희가 대체 무엇입니까? 하지만 어제 오늘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비판하는 당 차원의 논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이슈가 대선 국면에서 다시 떠오르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또 부동산 통계를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정책개발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실제로 종부세 강화 등 28차례에 걸쳐 발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게 문재인 정부의 패착이었다며 부동산 통계 조사 주기나 대상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공약을 준비 중인 이재명 후보 역시 종부세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규제 노선을 따르진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요. 부동산 정책은.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공급 물량도 현실 가능한 숫자를 공약할 계획이라며 논란이 없고 시장에 이미 가격이 반영된 3기 신도시 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문 대행은 헌재 결정이 존중돼야 하고 또 재판관들 간에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마지막 소회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래 걸린 이유도 시사한 거란 해석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임기 6년을 마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들 사이에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소회를 밝힙니다. 대화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의 과정과 경청 후에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문 대행은 어제 인하대 강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설득과 받아들이는 데는 사람마다 시간 차이가 있다며 급한 사람이 늦는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38일이 걸린 배경에 재판관들 이견이 있었던 걸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한 헌법재판관은 처음부터 만장일치가 아니었느냐는 TV조선 질문에 문 대행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헌재 안팎에선 인용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다수인 상황에서 기각을 고수하는 소수의 재판관을 설득하느라 긴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동시에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재판소장 대행은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김영두 재판관이 맡게 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며 백기를 들었는데도 의료계는 오히려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급도 유예해주고 의대 정원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모두 269명. 평상시 합격자 3천여 명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의사 배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각 의대별로 본과 4학년의 유급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15개 의대에선 유급 예정 시한이 지났고 오늘 4곳을 비롯해 이달 말까지 32곳 의대에서 대규모 유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급 도래일은 맞는데 이게 실제로 유급이 내려질지 이런 거는 학기 말이나 이런 거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정부가 내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했지만 일부 의대생들 사이 2029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의대생 유급 유예와 의대 정원 감축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년에 24학번부터 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교육을 받는 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늘어난 숫자만큼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나중에 수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련을 다 하기가 힘드니까. 필수 의료 패키지 등 나머지 의료개혁 정책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는 20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의사 권기 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대전에서 급식 조리원과 교육청 간 갈등으로 급식 중단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리원들이 노동 강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업무 거부에 나섰습니다. 갈등 속에서 M1 학생들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 조리실이 텅 비어 있고 선생님들은 배달 온 도시락을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너무 차가워요. 급식이 훨씬 맛있어요. 지난 11일부터 민주노총 소속 이 학교 급식 조리원 7명이 한꺼번에 병가를 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몇 분의 선생님이 보건증을 이제 발급받아서 설거지를 이제 나눠서 다 했고요. 이제 사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죠. 대전에서는 다른 고등학교 한 곳도 저녁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협의는 교육청하고 하고 아이들 볼모하는 쟁의 행위를 멈춰달라. 조리원 노조는 대전교육청의 1인당 급식 인원을 80명 이하로 낮추고 반찬 가지수 3개 이하로 제한, 사골이나 덩어리 고기 삶기 금지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고강도 업무로 조기 퇴사율이 해마다 늘고 최근 1년 동안 조리원 92.1%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이 2019년 116명에서 올해 초 101.8명으로 줄었다며 조리원을 급격히 늘릴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생 수를 감소하고 있는데 사실 조리원들을 감축해야 될 입장임에도 감축 없이도 계속 지금 완화하는 쪽으로. 교육청은 또 반찬수나 조리 방식 제한도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술집 주방에 불쑥 들이닥쳐 주방 도구를 들고 나간 남성이 행인을 위협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인데 출동한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가 빛났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영업을 준비 중인 주점에 한 남성이 들어가 주방 도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막무가내로 주방에 들어가더니 28cm짜리 날선 도구를 가져갑니다. 좀 빌려가겠다, 빌려드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그냥 이제 매장에 그냥 주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들고 나간 거거든요. 남성은 거리로 나가 길 가는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며 위협했습니다. 외국인 2명이 남성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흉기를 확인한 경찰관은 3단봉을 꺼내 다가가고 순식간에 남성의 손목을 쳐 흉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점에서 120m쯤 떨어진 이곳에서 남성을 제압하고 또 다른 흉기가 있는지 몸수색을 했습니다. 경찰 여러분이 와 있었어요. 한 분이 일단 제압을 하고 있었고 안에 있는 소지품을 이제 밖으로 다 꺼내셔서 112 신고부터 체포까지 걸린 시간은 단 12분. 신속하고도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 없이 상황이 끝났습니다. 흥분을 느끼기 때문에 잘못하면 피해자가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는 남성을 응급 입원시킨 뒤 절도와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한국이 국제 마약 조직들의 주요 소비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미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마약류를 한국으로 들이던 국제 조직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다양한 마약이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 5개 대륙에서 밀반입되고 있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검찰 수사관과 함께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입국장을 통과하자마자 수사관이 남성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지난해 9월 멕시코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마약 밀수 조직의 총책임자 56살 A씨입니다. A씨가 멕시코에서 보낸 필로폰 173g이 경유지인 미국 세관에서 적발됐고 미 국토안보수사국과 우리 검찰이 공조해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도주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유럽과 북미, 호주 등 5개 대륙에서 마약류를 한국으로 밀수한 8개 조직 26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과 LSD, 액상, 대마 등으로 8억 3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폰에선 아파트 단지 등의 마약류를 숨겨둔 장소와 사진이 담긴 좌표 249개가 발견됐습니다. 화단에 땅을 파 마약을 감춰놓고 구매자들에게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겁니다. 실제로 87곳에서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국내로 마약을 보낸 베트남계 호주인 등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일대에서 학생 유괴 시도가 있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해보니 실제 유괴 시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경찰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순찰차가 세워져 있고 학부모들이 문 앞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그제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두 곳에서 각각 수상한 어른들이 접근했다는 유괴 시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두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고 각종 소문과 함께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제 저희 딸도 엄마 이제는 꼭 데리러 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놀이터도 혼자 안 나간다. 누군가 호의를 베풀 때 이렇게 따라가지 않게끔 이렇게 잘 안내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대상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이틀 만에 신원을 특정해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라며 초등학생 가방을 집어당긴 70대 노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앞에선 남성 2명이 차도 근처에서 노는 학생에게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고 목말라 보여서 음료수를 사주려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학부모들의 불안을 감안해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또 주변 CCTV를 분석해 이들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어제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해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통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수영장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출입문 천장 부분에는 전선들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70대 남성이 수영을 마치고 나오다 감전됐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천장에 있는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통해 철제 구조물로 전류가 흘러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잠정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누전 차단기도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선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 테이프로 감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오래되면 그 테이프 저절로 벗겨질 수는 있어요. 이 수영장은 지난해 1월 전기안전공사의 특별 점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수영장은 운영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찾는 이용객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10명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해운만 던졌습니다. 물이 좀 타고 해갖고 하여튼 1년만 되면 엄청 차 많이 들어와요. 경찰은 다음 주 국가수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모레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국내 장애인은 263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아직도 너무 적습니다. 제빵 기술을 통해 자립한 장애인 부부 이야기를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팥소를 꾹꾹 눌러 담습니다. 쟁반에 담아 오븐에 넣어 구우면 먹음직스러운 통 단팥빵으로 변신합니다. 모두 발달 장애인들의 솜씨입니다. 지난 1997년 문을 연 이곳 빵집엔 현재 장애인 근로자 3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제빵점에서 오늘 만든 크로와상입니다. 이곳에선 매일 40여 종 3,000개 이상의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15년차 제빵사 오경희 씨는 5년 전 동료 직원과 결혼해 가정도 꾸렸습니다. 여기 작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서로 이해할 수 있어서 잘 연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을 통해 일과 사랑 모두를 거머쥔 겁니다. 저희만의 집을 구하고 싶은 목표로 갖고 있어요. 매매 같은 그런 집 목표로 삼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장애인들에겐 꿈 같은 얘기입니다. 직업을 가진 장애인은 10명 중 3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있지만 최대 2년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저희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긴 호흡이 필요한 저희 발달 장애인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기반 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자립을 향한 민간 기업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투자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17배 넘게 폭등하던 주가가
오후 들어 급락합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형 건설사 상지건설 주가로 10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다 오늘 주가가 고점에서 32% 빠졌습니다. 이 건설사의 전임 사회이사가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의 선거 캠프 출신이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충청도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이 후보 공약에 세종시를 기반에 둔 계룡건설 주가도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테마주로 분류된 두 건설주의 시가총액은 이달 들어 2.7배나 뛰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테마주로 꼽히는 시공테크 주가는 보름 새 162% 넘게 치솟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오늘 하루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그 흐름을 잘 타면 순식간에 그 큰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정치인 테마주는 대선 주자의 일정이나 정책 공약에 따라 친환경 관련 기업부터 AI 반도체 회사 종목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테마주들이 실제로는 정치인들과 큰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대학 동문이거나 고향에 있는 기업이란 이유로 엮이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급등락을 반복하는 만큼 묻지마 투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성과 성장성이 증가하는 것을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는 종목들에 추종 매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까. 금융당국은 대선 때까지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만두 디자인 특허를 받은 걸 두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만두를 훔쳤다고 주장하는데 중국의 주장이 정당한지 또 우리 기업들이 왜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에 우리 기업이 받은 만두 특허 어떤 내용입니까? 네, CJ제일제당이 지난 8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비비고 만두의 특정한 주름 모양에 대해서 디자인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허 내용이 알려지자 중국 황구시보가 터무니없다면서 만두는 춘추시대부터 중국의 전통 음식인데 한국 기업이 특허를 냈다고 비판했고요. 중국 SNS 웨이보에서도 인기 검색 순위에 오를 만큼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가 말한 대로 디자인 특허인 거죠? 만두가 한국 거라고 본 건 아닌 거죠? 네, CJ 측은 만두를 대량 생산할 때 끝부분이 깨지는 현상을 해결하는 디자인에 대한 특허라고 설명했는데요. 만두 전체에 대한 특허가 아닌데 중국에서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였다고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특허를 많이 내고 있나요? 이유는 뭡니까? 네, K 열풍을 타고 한국 상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불닭볶음면과 쿠션 화장품은 이렇게 포장까지 그대로 베낀 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온라인에서 차단된 우리 제품 위조 상품은 100만 건이 넘습니다. 해외에서 이런 위조 상품이 적발되면 우리 기업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이 2021년에 K푸드 공동협의체를 꾸려서 중국 짝퉁업체들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2년 만에 일부 승소를 했는데 중국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은 고작 10에서 20만 위안, 우리 돈으로 2천에서 3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 사실상 어려운 셈입니다.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리 대응을 하지 못해서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까?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 기업의 상표를 현지 기업이 무단 선점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한국 기업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특허청은 이번 만두 건처럼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적극적으로 상표 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리 진출하려고 하는 나라에 특허든 아니면 음식의 디자인이든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해두셔야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하시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 만두 특허를 놓고선 중국은 이걸 문화 뿌리를 두고 싸우는 문제로 받아들인 거네요.
네, 최근 중국은 한국 매듭공예 장인이 명품 브랜드와 협업하자 중국이 원조라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돌솥 비빔밥, 부채춤 등 우리 주요 문화를 중국 내 조선족 전통이라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등 무리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역사 공정이 영토를 넘어서 문화 패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련 학문적 연구 기반을 쌓아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한국의 문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연구와 논리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식재산권과 또 문화 정체성 문제가 혼합되면서 갈등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기업들의 촘촘한 대응이 더 중요해지는 듯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번엔 중국 해운사와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치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발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은행격인 연준수장의 해임을 거론하며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엔 중국 해운업을 정조준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이 미국에 들어오려면 톤당 $50의 수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 최대 4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관세를 둘러싼 중국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압박 강도를 높인 겁니다. I would say they have reached out a number of times. I would think over the next 3 or 4 weeks, I think maybe the whole thing could be concluded. You have to understand. 중국은 즉각 반발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또 다른 관세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And depending on the commodity, that increase of cost could have astronomical impacts on inflation. 거침없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미국 내에선 수십 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는 이미 안정됐다고 주장하며 연준의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believe me. He's playing politics. Interest rates should be down now. They should be coming down. 앞서 파월 의장은 섣부른 금리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예상보다 높은 관세 때문에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가 동시에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유선 장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우리 기업들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관세가 부과된 철강은 대미 수출이 급감했고 자동차 회사는 전기차 국내 생산을 잠시 중단합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 부과가 시작된 철강 제품. So essentially we're putting on a 25% tariff without exception on all aluminum and all steel. 한 달 만에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9% 줄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가전, 전자기기를 만드는 데 쓰는 철강판 수출은 32.9%나 줄었습니다. 미국산으로 대체가 비교적 쉬운 데다 제품 수요가 경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서는 관세 여파가 본격 반영되는 이번 달부턴 수출 실적이 더 악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적까지는 약 한 달에서 최대 3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품목은 관세 부과 영향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2일부터 25% 관세 부과가 시작된 자동차 업계에도 관세 폭탄의 여파가 밀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주력 수출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코나 EV의 울산 공장 생산 라인을 오는 24일부터 일주일간 멈추기로 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데다 미국의 관세까지 더해져 주문량이 급감한 탓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모든 수출품에 부과한 25% 상호 관세가 90일 유예를 거쳐 7월부터 발효되고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그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도로에서 차량 소음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음벽 자주 보셨을 겁니다.
높이와 디자인이 제각각인 데다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돼 있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옆 갓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달리던 차에서 난 불이 방음벽으로 옮겨 붙은 건데 방음벽 소재가 불에 타기 쉬운 플라스틱이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연소할 때 온도가 1000도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도로 인근에 차량이 지나갈 경우에 차량에도 쉽게 불이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방음벽 높이도 도로마다 제각각. 아파트 5, 6층 높이까지 세워진 방음벽은 바람길을 막고 조망권과 일조권까지 침해합니다. 서울집 공간에 바람이 맥히니까 그러니까 화분 같은 건 안에다 놔도 햇빛이 이렇게 태양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방음벽에 대한 규정은 아직까지 명확히 없는 상황. 소음을 막기 위해 방음벽이 아파트나 도로 주변에 잇따라 생겨나면서 전국의 방음벽 설치 규모는 1370여 킬로미터에서 10년 새 1550여 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우후죽순 설치되는 방음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방음벽 높이를 15m 이내로 제한하고 불에 잘 안 타는 소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인 부담감도 완화를 하고 소음을 막아주는 그런 성능적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또 정부는 저소음 도로 포장재를 활용하고 길이가 긴 방음 시설엔 최소 5m 정도 화재 확산 방지 구역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프로스포츠에서 성적이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이색적인 마케팅이 팬심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다솜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번화가의 골목길에 위치한 편의점 앞에 평일 낮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프로축구 FC 서울을 테마로 한 이색 편의점으로 구단 라커룸을 연상케 하는 내부 인테리어가 특징입니다. 락커룸처럼 꾸며놓을 거는 되게 상상을 못했는데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잘 꾸며져 있어서 되게 좋아요. FC 서울과 관련된 80여 종류의 굿즈가 판매되고 있는데 개장 첫날만 1,000만 원 이상이 팔렸습니다. 경기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곳 편의점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선수들의 유니폼을 살 수 있습니다. 팬이 아니던 친구들이 또는 사람들이 또 이제 저희 축구팀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저희도 되게 좋은데 선수들도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일반 편의점이랑은 많이 다르죠. 뭐 먹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유니폼도 팔고 하는 곳은 저도 처음 와가지고. 2년 연속 1,000만 관중에 도전하는 프로야구는 MZ세대의 팬심을 잡기 위해 분주합니다. 두산은 지난해 3만 장 넘는 유니폼을 판매한 캐릭터 상품과의 협업을 연장했는데 실제 선수와 계약을 하는 듯한 영상을 제작해 팬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선수들에게도 화제였던 프로야구단 빵 제품은 출시 3일 만에 100만 개가 팔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마케팅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I take the fact that he develop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very seriously. But we can't let the world's worst leaders blackmail, threaten, hold freedom-loving nations hostage with the world's worst weapons. 2003년 미국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해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했고 악의 축이란 표현을 쓴 1년 뒤였습니다. 하지만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습니다. 이라크 전으로 죽은 인원만 46만여 명, 전비는 3조 달러나 됐습니다. 영국의 7컷 보고서는 이라크 관련 정보가 모두 과장되거나 조작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느 나라든 정보 조작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통계 조작은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거짓말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하죠.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내내 집값, 소득, 일자리 통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죽했으면 조작 압박을 받은 부동산원 직원들이 증거를 남겼겠습니까? 조작을 거부한 황수경 통계청장은 경질됐습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임인 강신욱 청장은 정반대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걸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의 충성맹세죠. 102차례나 조작하다 보니 우주인 같은 발언도 나왔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요? 네네. 이런 감사 결과 보고에 민주당 일부가 반발하면서 감사원 폐지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수치 없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공산소련 치하의 실업자나 범죄자 단 한 명도 통계상에는 없습니다. 인민의 낙원에 굶주림도 있을 리가 없죠. What do you want? The story no one is talking about. 1930년대 존스 기자는 수백만이 아사한 소비에트 우크라이나의 홀로도모르 참상을 세계에 알립니다. 그런 거짓이 쌓여 공산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The Soviet Union is not the workers' paradise that was promised. It is not the great experiment that you read about in the press.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법입니다. 4월 18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새빨간 거짓 통계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틀간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 10에서 40, 수도권에 5에서 30, 남부지방에 5에서 10mm 정도고요. 내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해안가와 산지에도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15도 보이겠습니다. 낮엔 서울 18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4월 18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